저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이 교육제도, 우리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교육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교육제도가 5개가 있습니다. 교육이 사전교육이 3개가 있죠. 미리 받는 게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우리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사전교육이고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포상금도 작년 32회 시험에 포상금이 2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또 오늘 하게 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난주 프린터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포상금제도 한 문제 출제되고요. 협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출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문제 출제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 협회에 대해서. 그 협회는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편입니다. 내용이 많은 데 비해서. 협회 설립,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뭐라고 했어요? 네, 없다고 했습니다. 좀 웃기죠. 말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공인중개사 협회는 사실상 개업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이름은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2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벌에는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4문제, 5문제, 6, 7문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지난주 한 내용이. 자, 오늘 하는 내용이 이제 32회 시험에서는 8문제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됐고 또 어렵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1일 날 처음 도입됐었습니다. 그랬다가 201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3개가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용어정의가 있는데 공법도 마찬가지고 2차 과목은 다 용어정의가 있죠. 용어정의가 있다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부동산 등에는 용어정의가 이제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신고 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중개 대상물은 신고 대상물이다 하면 X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이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공급계약 이런 것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또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해제 신고는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고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검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입니다. 위반 시 제재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는 달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진신고하면, 자진신고, 스스로 자백을 하면 면제,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가 2021년 6월 1일 신설됐습니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인데요. 임대차 3법이 뭐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게 입법이라고 본 거고요. 이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 이것까지 해서 임대차 3법이라고 흔히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신고 대상은 시, 군, 광역시, 경기도에 한한 시, 군, 주택법상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광역시가 아닌 군 지역은 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죠? 횡성군입니까? 횡성? 예, 횡성군이면 임대차 신고 대상 아닙니다. 군 지역은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군만 신고 대상이고 그 외의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과 상관없이. 자, 임대차 신고도 30일 이내에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관청에 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해제 신고도, 주택 임대차 해제 신고도 역시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용, 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할 내용을 미리 좀 보는 겁니다.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외. 외국인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외를 뒀을까요? 아니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 규제하려고 특별히 예외를 뒀을까요? 규제하려고. 특례라는 것은 즉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매매계약 외에도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외국인만 특별히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 그래서 좀 처음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에서 한 문제, 외국인 특례에서 한 문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평균 6문제는 출제됩니다. 작년에는 8문제 출제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만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도 허가받아야 되는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은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 특례는 미리 지정을 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허가 대상은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예약도 허가받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되고요.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용지, 복지시설 등은 2년이고요. 현상보존 5년이고 사업용 토지는 4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위반하면 계약 효력은 무효고요. 허가받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 다 말했고요. 오늘 할 내용을 전체적인 걸 미리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앞에 뭐 연역 같은 거 목적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277페이지 용어의 정의. 자, 거기 용어 정의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 등이란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신고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왜냐하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위 말해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대상도 아니고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즉 투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에 우리 교재에 있는 양가로 3번이고 저는 동그라미 3번만 차이가 나네요.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입니다. 이 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라는 말은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외국인도 포함하니까 외국인도 매매 계약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77페이지 용어 정의 받고요. 자, 그러면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 278 신고 대상 계약. 그 박스 안에 있네요. 신고 대상 계약.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계약. 예, 매매 계약. 매매 계약만 신고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매매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278페이지 박스 안에 2번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279페이지 맨 위에 공급계약 8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0번에 있습니다. 10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번이 아니고 12번에 있네요. 12번에 보니까 8개 법률,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이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칠판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순서대로 있네. 건공도시, 빈산주택 순서대로 노란색 칠해놓은 거 보입니까? 예, 이게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칠판에 지금 노란 색깔 앞머리 글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미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 처음 분양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분양받으면 60일,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근데 제가 이걸 현실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분양회사가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거래 당사자 수분양자한테 맡겨놓으면 안 하는 사람 한 명은 생기잖아요. 뭐 몇백 건 되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거든요.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양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서류 내는 거에 보면 그 신고서에 사인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전산에 다 나타나니까. 따라서 이게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죠. 물론 포함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법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제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그 분양권 가지고 있다는 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LH 이런 데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잖아요. 분양권이 있어도 안 돼요. 무주택 세대주 그런 거 계산할 때도. 건공도시, 빈산주택 같이 시작.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공급계약이라는 말은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이걸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매라는 게 뭡니까? 매수인이 샀다가 되파는 게 전매, 전대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전매할 때도 다시 팔 때도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것을 팔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할 때는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합아파트, 그 지역조합아파트 있잖아요. 지역조합아파트 분양받으면 물론 시험에 지역조합아파트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분양받으면 부동산거래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지역조합아파트 분양받으면. 지역조합 이런 건 광고 같은 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싸지어 보면 시세보다 싸게 해가지고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부동산거래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지역조합아파트는 신고해야 됩니다. 지역조합아파트가 어디에 나옵니까? 주택법에 나오잖아요. 주택법에. 주택법상 이 주택법 있잖아요.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받은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예, 지역조합아파트 가지고 있어도 다른 거 뭐 LHS 분양하는 거 이런 거 분양 못 받아요. 그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지역조합이 싸기는 싼데 제가 지역조합을 몇 번 분양받아 봤는데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쉽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땅을 다 안 산 상태에서 미리 그 조합비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성공률이 30%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 통계가. 잘못하면 조합비 낸 것만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공도시 빈산주택 한 번 더 같이 시작.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 주택법은 29호 29세대 이하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지금 건축법보다는 주택법 중에서 어느 게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봐야 됩니까? 어디가 더 살기가 좋아요? 주택법이 더 좋잖아요. 주택법은 예를 들면 101동, 102동, 인동, 동가의 거리 제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근데 건축법은 거의 1m만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옆집에 빌라 같은 거는 옆집에 창문 열어놓으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고 이러죠. 바로 옆에 건물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건축법 적용받는 거는. 주택법은 주거 환경이 더 좋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에서는 지금. 그래서 주택법이 더 까다롭고 또 이 주택법에서만 선분양을 한다고 시공보증을 해주니까 HUG 이런 데서. 근데 빌라 건축법은 시공보증을 안 해주니까 사전분양을 거의 안 하죠. 실제 건축법상 분양권은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는. 전원주택 같은 거는 다 지어놓고 분양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분양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지금 279페이지까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280페이지 이제 교재 280페이지입니다.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 1번 신고기한,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밑줄 치세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밑줄 치십시오. 1번의 신고기한. 시험에는 잔금일로부터 30일 X, 그 다음에 옛날에 60일이었죠. 계약일로부터. 또는 30일 대신 60일 X. 계약일로부터 대신에 잔금일로부터 하면 X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즉 개업 공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밑줄 치세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지 신고서 제출을 공동으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에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신고서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보면, 서식에는 보면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는 보면 1인이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이 우리 교재 299페이지에 있잖아요. 299페이지. 299페이지 거기 유의사항 교과서 기본서 299페이지 유의사항 2번 보세요. 2번 밑줄 치세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치시라고. 일방이 제출하고, 제출은 일방이 제출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합니다. 자, 서명 및 날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인데 우리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요.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제출은 일방이 제출합니다. 시험에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누가 신고를 해야 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 280페이지 맨 밑에 3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 한 명이 거부하면 둘 다 신고 안 해버리면 거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둘 다 500만 원 이하가 되려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거부해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자,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입니다. 281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2번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입니다. 밑줄 치세요. 개업공개사가.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28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누가 신고할까요? 개업공개사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한다. 답은?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한다고 했잖아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합니다. 그 양가로 2번 281페이지 중개거래인 경우 국가 등인 경우 이런 말 없잖아요. 전부 다 개업공개사가 한다고.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중개했으면. 그래서 시험에 중개거래인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한다 하면 X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신고한다고요. 물론 공동중개를 하면 개업공개사 2명 이상이 개입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든 확인 설명이든 계약서 작성이든 전부 다 계약서의 서명 날인이든 전부 다 공동으로 중개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도 모든 공동중개를 한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다 있습니다.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이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뭐 제가 신고를 해봤는데 실제 현업에서 거래를 하면은 전부 인터넷으로 합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인터넷으로 안 하고 법무사들이 대행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무사들이 보통 1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돈을 못 받습니다. 중개거래를 하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RTMS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들어가서 전자서명을 하면 끝이에요.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전자서명을 안 하면 30일 이내에 전자서명을 안 하면 둘 다 신고 안 하는 걸로 보고 둘 다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공동중개를 했으면 신고서 제출했으니까 빨리 서명하세요 하고 상대편 개업공개사에게
독촉을 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30일 지나가 버리면 둘 다 처벌받는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비로소 서명 날인이 둘 다 되어야만 되고, 만약에 한 명이 거부하면 서명 날인 못하겠다고 그러면 사유서 제출해 가지고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사인하는 안에다가 한 사람 비워놓으면 그는 신고 수리가 안 됩니다. 그 둘 다 처벌받아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을 하러 현업에 그 경기도 제가 31개 시군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서 연수교육을 하니까 어디에 갔더니만 저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나는 신고서 제출했는데 상대방에서 30일 안에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했는데 왜 제출한 나한테 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했냐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강사입니다. 저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독촉해가지고 둘 다 서명 날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수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81페이지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신고관청에다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만약에 중개사무소가 원주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횡성군에 있다 하더라도 횡성군에 있는 아파트를 원주에서 중개를 했으면 신고관청은 어디냐고요? 원주 시장이냐고요? 횡성군수냐고요? 횡성군수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라고요. 우리 등록관청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죠. 등록관청은. 신고관청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281페이지 신고사항이 이 칠판에 적어놨고요. 우리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13번에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시작.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13번에 동그라미 돼 있죠. 입자, 입이 뭐냐면 입주계획, 자가 자금조달계획.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 입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는 281페이지는 지금 공통정사항이니까 이거는 빠져있네요. 이거는 뒤에 가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있는데, 요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만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을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는,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6억 이상인 경우에만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누가 입주할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이제 편법으로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투기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은 취득세도 12%죠. 법인이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도 중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하기 때문에 이제 법인 명의로 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원주에 뭐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거, 1억 미만이면 그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는 2주택 하면 8%, 3주택 하면 12%잖아요. 근데 1억 미만인 경우는 그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취득세 낼 때는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억 미만인 거 샀다가 싸게 샀다가, 싸게 산 것도 아니지, 샀다가 다시 되팔아 가지고 뭐 1,700만 원인가 수익을 올렸다, 평균.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은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원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모르죠, 여러분들은? 뉴스에 나오더라고. 원주에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이니까 실제 시세는 한 1억 5천 정도 하겠죠. 공시가격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싸니까.
이 주택수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아까 분양권도 주택수가 대부분은 포함되는데 또 포함 안 될 수도 법마다 달라요. 세법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고. 이게 무조건 이게 지금 1억 미만인 경우는 취득세 낼 때만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킨다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는 또 주택수에 포함돼.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거죠. 계획만 제출하는 거는 뭐 자금 조달 계획이야 은행 융자 받고 전세금 하고 하겠다. 계획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증빙자료라는 거는 정확하게 만약에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납부 증명서,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납부 증명서까지도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어렵죠. 그 투기과일지구에서 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 옛날에는 투기과일지구 9억 이상 이런 금액이 있었다고요. 금액 다 삭제됐다고.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일지구면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실이 실제 거래 가격, 종, 부동산 등의 종류, 입자, 실종, 중개인, 중이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중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이거는 중개거래인 경우만 해당되겠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 개가 뭡니까?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기소, 기한, 기소, 소재지,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시작. 노란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있는 표입니다. 그대로인데 제가 이게 2020년 10월 27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3억 이상 금액이 있었다고요. 옛날 거 금액을 지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 거 기억할 필요도 없죠. 최고 마지막 현재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비규제지역인 경우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할 필요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법조문에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32회 시험에 나와가지고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LH에서 분양받아도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LH가 국가 등이잖아요. 그 국가 등으로부터 이게 원래 취지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사실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필요 없다는 취지인데 이거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약 일방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국가 등이 있으면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국가로부터 LH로부터 분양받는 개인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있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복수정답으로 인정이 됐었어요. 32회 시험에.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 법조문대로 하면 그게 O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X거든요. 그래서 복수정답으로 인정이 됐다고. 두 문제가 복수정답 됐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이 작년에. 앞으로 이제 이게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보면 국가 당사자 중 국가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안 고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조문대로. 이 부분이 오늘 하는 파트가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어려워합니다.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도. 자, 그 다음에 우리 282페이지 교과서 28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요거는 삭제.
입법 예고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맨 밑에 4번. 맨 밑에 4번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제 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토지 때문에 토지가 투기가 있어서 입법 예고는 됐고 실제 이거는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빼겠습니다. 양가로 4번 28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자, 그 다음에 즉 자금조달계획 토지의 경우 자금조달계획 지금은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토지는 주택법상 주택법상 주택을 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를 실제 투기 뭐 투자 내지는 투기를 아파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고 토지는 아직까지 이게 입법 예고만 돼 있고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양가로 4번 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방문 신고가 있고요. 방문 신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83 방문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전자문서가 있다고요. 즉 신고서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래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법무사들이 돈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을 대행해 주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는 돈을 못 받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 주더라도 현실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굳이 들고 갈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치보면 되고 아니면 RTMS 아니면 그냥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라고 인터넷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또는 날인을 해가지고 신고관청이 제출하는데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고 제출은 1인이 1방이 제출하면 된다고 했죠. 한 사람이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인 경우에도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합니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주민센터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하러 갈 필요도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도 이게 전자계약서 적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한테 대출금리를 0.2% 정도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이라면 반드시 미리 중개업소에 전화해 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면 가겠습니다. 이거 미리 해야 돼, 사전에. 왜냐하면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거의 안 해봐 가지고 개업공개사들이 잘 갑자기 하면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래요. 이미 계약금 가계약금 보내버리고 나면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가계약금도 보내기 전에 전자계약서 가능합니까? 이렇게 중개업소 전화해서 물어보고 전자계약서 가능하면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하시라고요. 그러면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0.2%면 500만 원 정도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 모기지로는 뭐 20년짜리 이런 걸 한다면.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외한다. 이 말은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대리인이 못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상 대리권을 수여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분은 나는 실장으로 근무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다 했지만 그건 사장 아이디 패스워드로 했기 때문에 사장이 한 걸로 인정되지 대리인이 한 걸로 인정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실장들이 사장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고는 있지만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이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겠죠. 위임장에는 자필 서명 대신에. 그 다음에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은.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개업공개사를 대리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원 대행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제출 대행도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대행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즉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이 좀 어려워요.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가.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인데 해제신고하기 전에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혹시 부동산거래 신고 지금 해제신고 286페이지까지인데 286페이지 그 신고 필증 발급입니다. 신고 필증 발급 지체 없이입니다. 두 번째 줄 맨 뒤에. 옛날에 적시였는데 신고 필증 발급은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금인어제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인이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 찍는 게 금인이죠. 2006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금인제도는 유명무실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금인 받는 것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만 금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신고 내용의 제출입니다. 이거는 지금 진도하고는 조금 체계. 양가로 3번 이거는 뒤에 외국인 특례에 나올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지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 해제신고입니다. 해제신고. 자, 해제신고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 방문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방문신고는 본인이 해도 되고 대리인이 해도 된다. 본인이 하려면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서하고. 근데 대리인이 하려면은 대리인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 들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을 가져가야 돼. 대리인이 가려면. 근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못하고 반드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입니다. 해제신고. 해제신고가 개정됐는데요. 달라진 점이 옛날에는 해제신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밝혔더라고요. 그 자전거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시세가 10억인데 가령
13억에 거래됐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13억이라고 신고를 해놓고 옛날에 해제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제 신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해버리면 돈도 주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만 가짜로 한 거예요. 그럼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죠. 실거래가액이 신고된 거는 호객노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떠요. 지금 실거래가 신고된 건수가. 그러면은 손님 오면 요거 한 달 전에 13억에 거래됐다. 지금 12억에 금매 나와 있으니까 빨리 사시라 이렇게 해서 사고 보니까 실제 시세 10억짜리를 속아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자전거래 가격 올리려고, 자전거래라는 게 주식에서 쓰는 용어랍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주식이 뭐 예를 들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주식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0주를 매도 주문을 하면서 동시에 100주를 매수 주문을 하면 실제 일반인들이 보면 200주가 거래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거래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게 자전거래인가 봐요. 거래가 많이 된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와 이거 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막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해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 287페이지 두 번째 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줄에 하여야 한다. 밑줄 쳐놓으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30일입니다) 30일. 지금 전부 3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해제 신고 30일, 주택 임대차 신고 30일, 다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국가 등이 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근데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라도 국가 등이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국가 등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해제라는 거는 이게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해제, 계약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답은 할 수 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고요. 왜냐하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인데 무효 취소 해제는 3년 지나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무효 취소 해제된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중개를 했지만. 따라서 개업공개사에게는 몇 년 지나서 무효 취소 해제되는데 그걸 개업공개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에게는 해제 신고 의무 없다. 다만 할 수는 있다.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다. 그래서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경우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했죠. 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만 하는데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해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제 신고 안 하면 처벌받는 사람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자, 한 명이 해제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하려면 계약이 깨졌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공동이라는 건 합의가 된 거잖아요. 주로 판결문에 판결에 의해서 무효 취소 해제된다고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판결이 몇 년, 뭐 판결이 길게 가면 3년 걸리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면 3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제 신고도 따로 하러 갈 필요가 없다. 우리 287페이지 교과서 양가로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해제 신고하러 갈 필요 없고, 287페이지 맨 밑에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교부도 지체 없이, 해제 신고 확인서 교부도 지체 없이, 다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가 아니라 모두 지체 없이가 되겠습니다. 지체 없이 조금 전에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해제 신고를, 해제도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해제도 안 됐는데 거짓말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288페이지 9번에 양가로 1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어 밑줄 치세요. 국토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적정성 검증은 신고관청은 주어만 밑줄 치세요. 신고관청은.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신고관청 이거 주어를 바꿔서 냈다고요. 신고관청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X. 국토부 장관이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을 검증해야 된다. X입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289페이지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등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거래계약서 4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4본. 며칠 전에 저한테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님 연락 왔는데 구리 수택동에서 이게 아마 재개발 하나 봐요. 재개발하는데 인증 작업을 했다더라고. 한 건 중개해주면 1,000만 원 주겠다. 매도인이. 그렇게 해놓고 팔리고 나면 이제 자꾸 딴소리하고 돈 안 주려고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그걸 뭐 이게 세무서에서 이런 거 지금 세무서가 아니고 세무서에서 날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무서가 아니고 이거는 신고관청에서 보내죠. 그 통장 입금 내역, 돈 어디 쓰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통장 입금표, 돈 입금시킨 거. 왜냐하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적었는지 보려고. 그럼 만약에 실제 13억인데 실제가 13억인데 가령 다운계약서를 적어가지고 10억으로 다운계약서를 적었다면 통장에 입금시킬 때 얼마 입금시켜야 되겠어요? 실제로는 13억 해놓고 계약서에는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는 10억으로 신고했다고요. 입금시킬 때는 그러면 보통 현업에서 그렇게 합니다. 10억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3억은 현금으로, 그 현금도 또 그냥 현금 준다고 하면 준다 해놓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는 10억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금 보관증을 써줘요. 3억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현금 보관증을 써준다고 현금 3억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잔금 치는 날 그날 날짜 적어가지고 며칠 날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 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보관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잔금 치는 날 이제 그 현금 받고 그 현금 보관증 찢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 거래 당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항상 나중에를 대비해 가지고 녹음을 해놔야 돼. 녹음해놓고 사진, 그 현금 보관증 사진 찍어놓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뭐 정치권에서도 보니까 뭐 증거 자료 다 튀어나오잖아. 녹음 다 해놓고 녹취 다 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내가 대화자로 창문여 하는 걸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항상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쓰는 핸드폰은 무조건 업무용 핸드폰은 무조건 녹음되도록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거의 다 딴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저도 그런 거 이게 싸우는 거는 말로 싸우면 욕하고 흥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 약점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차라리 주고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문자는 말로 한 거 녹취록 하려면 몇십만 원 돈 줘야 돼요. 근데 문자 메시지 이런 건 통신사에 가면 그대로 다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면 그대로 다 이런 대화 주고받았다는 거 주거든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흥분하지 말고, 흥분해봐야, 흥분하고 손님하고 욕하고 싸워봐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녹음을 다 해놓고 증거자료 이런 것도 사진을, 현금 보관증 이런 것도 사진 찍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덮어쓸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다운계약서 적었는지 의심스러우면 신고관청에서 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10억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입금은 13억 시켰으면 이거 거짓 신고한 게 들통나서 5% 이하 과태료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고요. 만약에 이거 제출 못하겠다 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겠다고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하면 거짓 신고하는 게 들통나면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프린터 행정벌 프린터 내드린 거 그 밑에 부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지난주에 프린터 내드린 거 행정벌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289페이지까지 했고요. 290페이지에 있는 거 이런 걸 다 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까지 공법이 이런 식으로 열거돼 있잖아요. 이걸 다 하려면 공법이 그래서 힘들죠.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291페이지 이제 정정 및 변경 신고인데 여기서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